반갑습니다. 김재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총평도 여러분들 해드렸고, 기출 해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외 없이 모든 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말 그대로 멘붕 상태에 있을 겁니다. 앞으로 공부를 다시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막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의 어떤 환경을 간단히 여러분들이 알고 또 방향을 알면은 불안함이 좀 덜어질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해설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험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임용령에서 이제 주어지는 비율대로 출제를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이제 경찰행정법적 요소가 20문제 이상이 출제되었고, 또 한 가지는 사례 판례형이 거의 주류를 이루는 이러한 문제 유형이 일괄적으로 거의 다 출제가 되어서 문제의 난이도 면에서 상중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운 부분일 건데, 우리가 이제 교수님들이 들어갈 때에 출제를 들어가실 때에 범죄 파트를 전공하신 분들, 그렇지 않으면 행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경찰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작년에도 이제 제가 경감부가 좀 어렵게 나와서 해설할 때 이 해설을 좀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는데 그때 아마 제가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바라는 것은 비율대로 출제가 되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비율대로 어느 정도 출제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범죄학이 강점이 있는 교수님들이 들어가면 범죄학 파트가 또 강점 있게 출제가 될 것이고, 그러나 이제 비율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뭐 행정법, 그다음에 경찰학, 뭐 이 법학 관련된 행정학 관련 이런 것인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운 것은 그 책 내용에 모두가 다 책 내용은 범주 안에 다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40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단지 여러분들이 1단계에서 공부를 지금까지 훈련을 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조문이나 이론 내용을 2단계, 3단계에서 응용이나 판례나 사례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상대적으로 덜 했기 때문에 이번 그러한 시험이 출제가 되어서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을 늘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그 범주 내에서 그 범주가 다 적용이 되어지 해설을 달아보니까 적용이 되지만, 사례나 관련 판례나 또 응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훈련을 하시면은 이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은 경찰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 그 시대의 역사 상황에 따라 우리가 대륙법기에 보면 고대부터 시작해서 쭉 경찰 개념이 다 다르게 나왔잖아요. 영미법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의하기가 어렵다, 일률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서에 그 교재에 있는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가 목적적 작용에서 재정, 군정, 외정, 사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법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국가 목적적 작용이 분리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은 뭐 2차 세계대전이니까 보안 그 2차 세계대전은 비경찰이 있잖아요. 이제 요 부분도 이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범죄자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나오면은 이 비경찰화가 나오면은 보안경찰과 분리된다라는, 다시 말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보안경찰의 개념이 확고하게 정립된 그런 시기이다. 그러니까 이외의 이런 기준이 나오면은
요것만 체크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4번을 보시면 독일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은 1882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국 위험 방지 분야로 한정해야 된다, 계속 출제가 되는데요. 적극적 공공복리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비로소 이 취지의 규정을 둔 경제처벌법전은 여기는 일단은 프랑스예요. 그래서 안 맞아요. 두 번째는 경제처벌법전은 재화형벌법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혼용해서 써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16조, 18조 분명히 이 내용도 한 번은 등장을 할 거예요. 18조에서 행정과 사법을 최초로 분리한 법적 근거예요. 법적 근거.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독일이잖아요. 일단 앞뒤가 안 맞고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렇다라면 들어갈 법조문이 있다라면은 1881년이니까 최소한 그 뒤에 나와 있는 1931년 독일 행정법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794년은 프로이센 일반 난투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순서 1794년 이어져서 1882년, 1931년. 그래서 경찰 행정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2번이 이제 그 국자법, 조직의 일반법인 국자법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 실무 종합에서도 그대로 나온 내용이고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출제된 내용인데 요걸 먼저 보면은 그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그 다음에 형소법에 따르는 수사에 관한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이렇게 국자법은 딱 틀이 짜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까지 여기까지 규정된 내용이 국자법입니다. 고로 조직의 일반법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국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공법 이 세 가지는 경찰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코어 법조문이기 때문에 100%이 법조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파생된 사례가 있거나 파생된 응용이 있으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주야장창 얘기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그랬는데 먼저 3번을 봐보세요.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이런 것들이 딱 나와 있는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12조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1조로 이번에는 이제 오답으로 나와 있어요. 12조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지 11조나 13조는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국자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이제 자주 출제가 될 확률이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이제 요 점에서 틀렸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전 분야에서 이제 등등 그대로 조문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자치경찰 사무에 포함된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자치경찰 사무인데 여러분들 국자법의 3조 그 조문을 보시면은 수사에 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형소법에 해당되지 않는 수사에 관한 거 있잖아요.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시도조례로 정하는데 이 부분이 요겁니다. 지역 내 주민 생활 활동에 관한 사무, 그 다음에 요거에 관한 사무, 이 수사에 관한 사무가 없애야 됩니다. 수사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워낙 중요하게 노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별을 해놨는데 경찰청장하고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러한 형태로 거론이 될 수가 있어요.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국가경찰사무는 행안부 소속이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완전히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여기는 심의 의결이지만은 여기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틀려요. 자, 그러면은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40문제에서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쉬워요, 이 문제는. 그래서 위원장 및 한 명의 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이에요. 여기는 5명 위원으로 되어 있다. 공통점은 아니죠. 그 다음에 경찰직에 요게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면은 경찰직에 퇴직한 다음 날부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날부터 3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요것도 꼭 챙기셔야 돼요. 요거 아주 상당히 출제 포인트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위원 2명은 시도자치경찰위원인데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이죠. 임시회의 관련해서. 자, 보궐위원회 전임자는 국가경찰위원회는 보궐위원 잔임 기간만 후임자가 위원이 될 수가 있지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차례 그 사람은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 다르죠. 나머지는 가장 40문제 중에 쉬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의 경찰 재량인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가 이제 제가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질서도 없어요. 그냥 중구난방 막 튀어나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질서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갑자기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 활동의 기초이론, 한국경찰, 외국경찰, 그 다음에 이제 경찰 행정학부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 강의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요거를 베이스를 깔고 경찰 행정법을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제가 이제 목차를 그렇게 지금 바꾸어서 좀 이제 책도 좀 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행정법을 먼저 들이대니까 여러분들 되게 거부감도 있고 어려워해요. 그래서 경찰학의 기초 이론, 한국 외국경찰사, 그다음에 경찰행정학, 다음에 경찰행정법으로 들어간 다음에 분야별로 들어가는.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임용령에서 이 프로테이지가 35%, 15%, 35%, 15% 내외 이렇게 딱 규정을 명시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제 막 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점이 좀 아쉬움이고 이번에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에서 좀 그렇습니다. 경찰 재량을 물었어요. 경찰 재량을 물었습니다. 경찰 재량 그러면은 재량은 자유 재량이 있고 귀속 재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 재량이 있고 귀속 재량이 있고 이게 정리를 굳이 할 필요 없이 여기다 그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있는데 설명하면서 설명할게요. 도로교통법상 교통 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자, 이때 경찰 공무원을 폭행만 해도 운전면허는 취소가 됩니다. 행정처분에서는. 형사처분하고는 또 달라지죠. 형사처분에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가 있겠죠. 형사처분, 행정처분 다르죠. 이럴 때는 폭행만 해도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청이 재량 여지가 없으므로, 자, 이렇게 하면은 취소하겠다고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만약에 행정청에 재량이 있다면, 우리 경찰에게 재량이 있다라면은 면허 취소 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로교통법 정확하게 시행규칙에 보면은 단속 경찰 공무원을 폭행을 하면 운전면허는 취소라는 딱 명시적 규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재량이 아니잖아요. 기속행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재량권의 이탈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가 없겠죠. 재량이 있어야 재량을 일탈하고 재량을 남용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재량 일탈과 남용을 4번을 보시면은 재량권 이탈, 재량권 남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 행정법을 깊이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재량권 이탈과 재량권 남용은 판례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론 측면에서 판례는 구분하지 않고 재량이 이탈됐느냐 남용됐느냐 여지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판례에서는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요거를 답으로 냈단 말이죠. 그런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요거를 지금 이론적으로 묻는 건지 판례로 묻는 건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게 더 틀린 게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됩니다. 이게 사시선자형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일탈이라는 것은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바이올런스, 일탈. 요럴 때는 그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외적 벗어난 것이냐, 벗어난다. 그러는데 남용이라는 것은 내적 한계 있잖아요. 내적. 내부에 재량권이 있지만 이 재량권을 잘못된 곳으로 사용한다는 게 남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 부분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재량권 남용은 내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재량권 일탈은 외적 한계, 외적이라는 것은 법적 객관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저 입장에서는 좀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판례에서는 이거를 명확히 구분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답 고르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량을 선택 재량과 결정 재량으로 나눈다. 아주 간단히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무단횡단을 했어요. 그럼 무단횡단을 하는데 저거를 단속을 할까 말까 결정 재량이죠. 그럼 단속을 하는데 이거를 10,000원짜리를 띨까 30,000원짜리를 딱지를 띄게 통고 처분을 할까? 그거는 선택 재량이죠. 이게 결정 재량과 선택 재량의 차이입니다. 이게 이런 것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량을 선택 재량과 결정 재량으로 나눌 경우 경찰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결정. 여기는 이제 징계로 사례를 들었어요. 그럼 징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 재량. 그럼 징계를 한다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 선택 재량. 정리되셨나요?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반상을 고려해서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사이에서는 선택권을 갖는 것을 결정 재량이라 이렇게 한다. 이건 선택 재량이 아니죠. 이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량의 일탈 남용뿐만 아니라 단순히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결하는 등 재량을 그르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에, 자 여러분들 일탈 남용은 아니라 그러면은 아니지만은 요 정도 가면은 부당함이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위법 부당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부당할 때는 행정소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까지 혹시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읽으셨다라면 아마 추론해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은 그 다음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까지 넘어갈 때는 좀 부드러웠어요. 네. 자, 보시면은 요번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간간히 경찰학을 먼저 풀고 형사법을 푸는 학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강의를 하면서 3과목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과목부터 풀어라. 어차피 어려운 것은 먼저 풀면은 멘붕이 와서 이번에 그게 먹힌 학생이 있어요. 그거 아주 좋은 노하우입니다. 왜냐하면 3과목이 있는데 딱 문제 풀기 전에 이렇게 그 문제를 한번 스캐닝을 모니터링을 해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내가 헌법, 형사법, 경찰학이 있는데 느낌이 뭐가 제일 좋다. 그 다음에 가장 자신감이 어떤 게 있다. 그 내용부터 그 과목부터 푸세요. 그러는데 가장 어려운 것부터 요번같이 예를 들어서 형사법이 너무 어려웠는데 어떤 학생이 형사법에 50분을 시간을 소요를 해버리니까, 헌법과 형사법에 50분을 소요해버리니까 경찰학을 풀려고 딱 시간을 보니까 30분 남았더래요. 벌써 머리 하얘져 버리죠. 여러분 흔히 생각하는 아노미 상태, 멘붕 상태가 돼버리죠. 머리 허해져요. 허해졌는데 문제를 봤더니 생각할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이런 점에서 그것도 하나의 전략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벌써 국민에게 있다.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그 다음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경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존중해 주라. 인권 존중이죠. 경시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무원은 정당, 벌써 나와 있네요. 정치적 중립.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기억 문제 없네요. 이제 답은 여러분들이 고르시기 바랍니다. 답은 다 나와 있으니까. 6번을 보시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해충돌 방지법이 딱 통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이해충돌 방지법하고 청탁금지법하고 그 훈령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세 가지가 세트로 다니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세트로. 그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그다음에 스토킹, 요 세 가지 있잖아요. 아동학대 요 세 가지 또 같이 가셔야 되고, 요번에 다 나왔어요. 이게 다 나왔습니다. 스토킹까지. 그래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청탁금지법이죠.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상 부동산을 직접 또는, 자, 요것도 강조를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나게. X까지 치고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이게 간접은 안 들어갑니다. 간접 안 들어가요. 직접적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임무와 관련해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 이것도 하나 더 틀렸어요. 구두로 이런 중요한 것을 신고하는데 구두로, 여보세요, 저 부동산 몇 개 소유했는데, 상식선에서 암기를 해보세요. 네, 구두로는 안 돼. 혹시 구두라는 말 대신에 말로라는, 이제 구두하고 혼용해 쓰는데, 구두는 한자이고 말은 순수 우리 말이에요. 이렇게 안 된다. 이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2번을 보시면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 아무튼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이나 공직자가 주인공으로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는 워낙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의사를 명확히, 표시 명확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을 다시 받는 경우에는 또 나왔어요. 요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전자문서는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 의무사항입니다. 지금 네모 들어가는 것은 다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청탁금지법에 따르는 공공경찰서 소속 경찰관 갑이, 이제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이제 훈련이 많이 응용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당황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제 문제를 쭉 풀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뭘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이냐 되게 막막하잖아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절대 양을 늘리지 마시고, 충분합니다. 지금 이 정도 가지고도 양으로는 충분하는데, 얼마만큼 이 내용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이해해서 응용하고, 관련 판례까지 나오면, 관련 판례도 다 모든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판례가 나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은 다 대비가 충분히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된소리를 맞았기 때문에 대비를 하지만, 절대 양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면은 이번에 행정법, 이게 비정상적으로 나온 것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범죄하기 이제 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나오면 그건 늘릴 겁니까? 요건 늘릴 겁니까? 그 범주 안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거듭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기존의 핵심 요약하고 기출만 봐도 그 범주 내이지만 이렇게 응용력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만 좀 생각을 좀 달리해서, 접근 방법만, 생각만 달리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입니까?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제는 왜? 라고 해서 이해 위주로 가는 방식으로만 바꿔주시면은 이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으로만 가시면 됩니다. 경찰서 소속 경찰관 갑이,
모교에서 직무와 관련해서 강의 요청을 받았어요. 자, 여기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면은 직급에 관계없이 최고가 4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50만 원을 받았어요. 50만 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1시간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1.5배 이상을 100분의 50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150. 그럼 1.5배잖아요. 그럼 최고는 60만 원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 50만 원을 받았는데 10만 원 과도하게 받았잖아요. 그럼 소속 기관장이 신고하고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요것 때문에 틀렸네요.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반원하면 소속 기관장이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암기가 들어가는 게 이제 요런 게요. 요거 누구한테 해줘야 되는 게 제공자에게 반환을 해야 되겠죠. 봉투 준 제공자에게. 이런 측면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 국공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는 법률,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등등등 요럴 때는 우리가 이제 공무수탁 사인도 있고 수인, 그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보는 개념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직자 등 개념에 포함된다. 이렇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도 이제 좀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 보시면은 일단은 핵심만 잡으시면 돼. 핵심만. 신임 경찰이 부패한 경찰에게 물든다. 이게 이제 선임 경찰, 고참 경찰이죠. 그럼 신임 경찰이 부패한 경찰에게 물든다. 이게 구조 원인 가설이잖아요. 어떻게 해보라고 그랬습니까? 너 바로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선배야. 이렇게. 너 바로 어디 있습니까? 너 바로 구조적으로 너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너 바로 니더 바커로버 구조 원인 가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핵심은 시카고 시민이 미니 경찰관을 부패에 빠뜨릴 것이다. 윌슨의 전체 사회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윌슨의 전체 사회 가설 나오는 파트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OW 윌슨의 전체 사회 가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핵심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해서 틀릴 확률이 있어요. 이제 뭐 저는 교재 앞에도 머릿말에도 이 말을 되게 많이 써놓은, 항상 강의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전체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있죠. 숲을 보지 못하고 자기 국지적인 분야만 보면 다른 것은 소외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경찰관 갑은 집회 현장에서 질서 유신을 침범해 경찰관을 폭행하자 교통, 정보, 생활 안전 등 다른 전체적인 분야에 대한 고려 없이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뭐 교통, 정보, 생활 안전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 다음에 경비 분야에 생각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요거를 고려치 않고 경비 분야만 생각해서 검거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런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국지적인 부분만 본다. 숲을 보지 못하고 소나무만 본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런 개념이니까 소외가 되겠죠. 그런데 대개의 경우 여러분들이 부권주의를 답을 많이 썼어요. 뭐 일리가 있는 답이 되겠어요. 이제 부권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내 말만 들어 이런 개념인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예요? 이런 거를 고려 없이 전체 흐름 파악 없이 그냥 자기 분야만 탁 들어가는 거. 이런 건 부권주의와 소외의 아주 미세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소외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 거의 뭐 요 내용은 거의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Safety,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인데 저는 이제 요번에도 이게 출제될 것으로 보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경감부 기출문제 유형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기출문제 보시면은 세프티드는 재퍼리가 체계화한 용어입니다. 그럼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원래 방어공간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어공간, 세프티드 계속 나오잖아요. 방어공간은 뉴먼이 제창해서 요거를
체계화한 셉티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는데, 기억을 보시면 여기도 핵심이 있어요. 핵심을 보시면 가시권의 최대 확보, 감시 기능을 확대, 이런 단어들이 등등 등장하잖아요. 자연적 감시죠. 이것만 봤을 때는 자연적 감시. 이에 대한 종류로는 조명, 조경, 가시권의 확대. 여러분들 이때 되게 조심해야 될 건 조명을 보수한다. 유지 관리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암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조경을 관리한다. 유지 보수예요. 그러나 이런 조명, 조경, 가시권 확대에 대한 건물의 배치, 자연적 감시 좋습니다. 얼마든지 응용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지역사회 설계할 때에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자, 여기 이제 요 단어 하나로 끝납니다. Eyes on the street라고 그러죠. 거리 위에 눈. 이런 것은 활동의 활성화라 그래요. 활동의 활성화. 이렇게 활동의, 그러니까 시험을 푸실 때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동글뱅이를 이렇게 치시든가 네모 박스를 쳐가면서 푸시면 급할 때는 요 부분만 객관식은 결정적인 단어 때문에 기준이 잡혀서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잘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활동의 활성화 맞아요. 이에 대한 종류로 놀이터, 공원의 설치, 활동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벤치 정자 위치 활성화에 대한 설계 좋습니다. 자, 요게 살짝 들어왔어요. 통행로 설계는 자연적 접근 통제잖아요. 통행로를 설계한다는 것은 딱 이 통행로가 아니면 다른 통행로로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자연적 접근 통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딱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걸려 들어가야 돼요. 이게 완전히 기준만 이해를 해 놓으시면 애워지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영역성의 강화에 대한 얘기네.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니까요. 벌써 딱 나오죠. 주민의 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강화하고 권리를 강화하고 불법 사실을 인식케 하는 것. 벌써 이거 틀렸네요. 영역성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벌써 틀렸어요. 이에 대한 종류로는 방범창, 출입구의 최소화. 나머지는 맞긴 한데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계된 대로, 개선 의도대로, 자, 지속적. 이게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유지 관리죠. 유지 관리. 이게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지 관리. 이게 이제 바꿔치기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청결 유지, 보수. 보세요. 이제 조명을 관리를 하면 유지 관리죠. 조명을 설치하면은 조명 안 보이는 부분을 밝게 하는 것이니까 자연적 감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쑥쑥쑥쑥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출제 포인트가 높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우리나라 셉티드 학회도 있어요. 셉티드 학회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대비를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센스 있게 이제 풀어보시면 참 좋은 내용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많이 가요. 이해가 많이 가는 부분인데, 한번 봐봅시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하명을 내리면 의무가 부과되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행정은, 이런 행정행위라면 우리가 이제 대개의 경우는 침입적, 침해적 행정행위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침입적 행정행위는 잘못하면 안 돼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민의 권익에 문제가 생기다니, 자유와 권리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국가라고 해서 마음대로 공권을 발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발동하면 국민은 침해를 받는 어떤 기준이 나와버리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할 때,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할 수 있는 것,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요령입니다. 이제 요게 권력적일수록 법적 근거가 있고,
비권력적이면은 굳이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되고 조직의 범주 내라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조직의 범주가 아니어도 대역적 권위라는 것도 있어요. 대역적 권위, 그래 그것도 이제 범주 내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국자법이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든 우리나라는 경찰의 직무 범위가 8가지가 있잖아요. 1구 기범, 3경, 4경, 5경, 6기, 7경, 6기 직무 범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 부분으로 해서 행정경찰에서는 명령이나 강제. 자, 여러분들 요 내용을 읽었을 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머리에서 둥둥 떠다녀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을 푸는데 아주 수월해요. 요 부분들이 떠다녀야. 그러면 경찰관의 학교 앞 등교지도 비권력이잖아요. 정보 홍보 비권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제에 대한 생계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이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종의 이제 수익적 이익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전부 다 이익이 되는 것들. 그래서 뭐 침익적, 수익적으로도 가도 되고 권력, 비권력으로 가도 되고, 권력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니까요.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같이 다 생각을 해 두시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뭐 법적 근거를 몰라도 뭐 대강 적당히 때려 그냥 맞출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하는 하나의 그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꼭 배운다고 해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어떤 그 응용력이라든가 그 이해 이주, 그 다음에 논리 이주, 원리 이주,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아주 그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특정 종교를 금지하는 훈령. 훈령이라고 그랬는데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내리는 게 훈령이잖아요.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종교 중립의 의무가 딱 있잖아요. 종교 중립.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파생되는 훈령, 이건 권력적이잖아요. 이런 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요거는 경직법 4조 보호조치, 강제보호조치 대상자전에 경직법이 규정입니다. 붕괴 위험에 대한 예방 출입 금지했잖아요. 지금 금지. 명령 강제에 해당되는 권력적이잖아요. 요 전부 다 요 두 가지는 경직법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법적 근거를 요한다라면은 요 세 가지는 굳이 요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찰 역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을 보시면은 고려시대에도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도 이제 검토를 또 우리 갑오개혁 이후로 이제 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고려시대가 나왔습니다. 중앙의 형부, 병부, 형부는 요즘에 이제 뭐 사법부 같은 경우 어사대, 금오이 이런 경찰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당시 이제 어사대는 이제 풍속 경찰을 담당하는 이제 풍속 경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어사대는 이때 이제 금오이는 이제 방도금나 수도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거 상당히 이제 예전에 이제 출제가 많이 될 때는 중요했었죠. 2번을 보시면 이중규 서장이 나오면은 광주 5.18 광주를 얘기하느냐, 그 다음에 목포를 얘기하면은 이중규, 그 다음에 여기 보도연맹 사건을 얘기하면은 보도연맹 안종삼, 4.3 제주도 4.3 사건을 얘기하면은 문형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핵심은 요거를 잘 집어야 됩니다. 요 묻는 취지를 잘 알으셔야 돼요. 1948년에서 1991년 요 사이에 특징을 살펴보고 있어요. 요 사이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요 사이를 벗어나면 안 되죠. 뭐 미군정 시제나 관청 우리 경찰법 이후로 벗어나면 안 되죠. 전투경찰 때 설치 업무는 그 121 김신조 사건 때문에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968년 이런 것은 이제 배경을 알아서 암기를 꼭꼭꼭 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워낙 잘 나오죠. 소방 업무 요 배제된 것입니다. 비경찰화. 요게 이제 1975년이죠. 그러니까 68년, 75년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경찰법은 1991년 관청으로 승격되는 시점이죠.
그다음에 국자법은 2020년에 제정이 되었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여기 이제 요것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을 보시면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들을 이제 좀 아실 거예요. 소개를 일부는 다 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폐기물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제 적정 통보를 받아요. 적정 통보라는 것은 뭐 문제 없다. 통보를 받았어요. 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제 통보를 받았으니까 고기를 믿고 막대한 비용을 들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들여서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 자, 여러분들 허가 요건을 갖추면은 기속행위가 되잖아요. 마음대로 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종의 기속행위라 그러잖아요. 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익이나 삼자의 이익,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판례에서는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정 통보를 받았는데 믿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폐기물 처리업 이 공장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행정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려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판례는 실내 보원칙 위반으로 인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위법한 처분이 되면은 이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가서는 뭐 국가배상법에는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건 변론으로 하고요. 2번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하면서 다 이것들 소개된 내용들입니다.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벌써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부채납하도록 했으니까 부당한 결부이잖아요. 부당결부 금지원칙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위법이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같은 정도, 거기에 따라서 직무의 특성이나 같은 정도로 똑같이 했을지라도 직무의 특성이라는 것은 이제 책임의 난이도도 있고 일의 경중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특성, 비위의 성격, 정도를 고려해서 종합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징계의 종류, 선택과, 이게 징계 종류, 선택. 우리가 이제 결정재량, 선택재량도 했었죠. 조금 전에. 양적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과연 평등의 원칙에 입에되느냐, 이런 것은 더 합리적이고 더 객관적으로 하잖아요. 이거는 평등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반하지 아니한다. 적법 및 위법을 불문하고, 자, 이건 뭐 노래 부른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은 자기구속의 원칙은 적법이 전제가 되는 것이지 위법은 전제가 안 되잖아요. 위법한 것인데 자기구속이라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기구속의 원칙은 요즘에 행정기본법에는 자기구속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조문으로 규정 안 해놨습니다. 평등의 원칙만 규정해놨습니다. 이게 평등의 원칙 안에 자기구속의 원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구속이라는 것은 A에게 요만큼, 똑같은 환경이라면 A에게 요만큼 해주는 걸 B에게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게 자기구속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위법할 때는 절대로 적용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내용을 모를지라도 이 부분만 알아도 이 부분은 풀어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형적으로 2번, 3번 깊이가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정말 아쉬운 것은 이제 상중하로 나누어서 이 부분에 이제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이런 걸 상중하로 나눠서 이건 정말 생각을 해야 풀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당연히 조문 알아야 되고 그 조문이 어떻게 적용돼서 어떤 사례로 나오는지 요 단계까지 내려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로 보면은 상당히 그 머리를 많이 써서 만든 문제이고 문제 자체로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보기에는 경찰 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경찰서 소속 지구대장, 이제 계급이 중요합니다. 경감갑과 동일 지구대 내의 순경을, 이제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자, 징계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징계가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오면 상급자 기준, 상급자, 그 기준들 있잖아요. 관할, 징계 관할권의 문제이거든요. 이 내용이. 그렇다면은 경감갑이 이제 상급자가 됐으니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고, 사건, 물론 이제 뭐 논란이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제외. 경찰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구두로 얘기해 드릴게요. 뭐 쓰지 않고. 경무관 이상은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징계위원회입니다. 그것은 17회에서 33인이 위원 구성이 되죠. 의결 종족수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경정입니다. 그 다음에 경감 이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징계. 자, 그럼 보시다시피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경감 이하이잖아요. 이하인데 경찰서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려면은 다 빼겠습니다. 뭐 이제 배경 설명 부분들은 다 빼겠습니다. 딱 그 답을 고를 수 있는 정도만 포인트만 좀 넣어 드릴게요. 경이 이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감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경찰서 바로 위 상급 기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바로 위. 그러니까 상급 기관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객관식에서는 상급 경찰 기관 X예요. 바로 위 상급 경찰 기관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이 경찰서의 바로 위 상급 경찰 기관이니까 시도 경찰청이 심의 의결 기관이 되어야 되겠죠. 이 정도만 이 문제 푸는데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요것 때문에 틀렸죠. 과연 그러니까 이런 베이스에 입까지 2번, 3번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안 배우는 배경이 아니라 원리는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게 이런 구간들만 이제 공부하실 때에 이제 그 전에는 그냥 위 첫 단계에만 우리가 이제 뭐 그 계급이 높은 사람 관할로 간다. 그다음에 그게 안 맞아 떨어질 때는 바로 위 상급 경찰 기관에서 심의 의결한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우리는 되었었잖아요. 근데 밑단계로 내려오잖아요. 요 정도를 대비를 하시면 앞으로 시험에서 이제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막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막 요런다고 그래서 막 양 늘리고 요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 임용 당시 임용 결격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 국가가 잘못을 했어요.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데 국가가 잘못을 해서 임용을 했어요. 그런데 밝혀졌어요. 밝혀졌는데 이런 밝혀졌을 때 우리는 당연 무효로 봅니다. 당연 무효로 그 행위는 틀렸습니다. 자, 이런 것은 암기하실 때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들어갈 때만 내가 어떻게 해서 잘 속여서 들어가면은 나중에 문제가 불거져도 자유롭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들어갔을지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요거를 같이 생각해서 정리해둬야 될 게 징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 되기 전에 문제가 이 징계 사유가 해당되는 어떤 행위가 있어서 경찰 공무원이 된 다음에 그게 나중에 알려져서 불거지면 징계 사유가 되잖아요. 똑같은 맥락으로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은 국가 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상당히 중요한 논점이 돼요. 소속 경사병입니다. 경사병. 정직 처분을 받았네요. 정직 처분이면은 중징계에 해당되죠?
정직. 보세요. 이제 이렇게 몇 단계가 내려가는 거예요. 소속 기관장인 경찰서장이 중징계. 여기는 소속 기관장은 저기 지금 경사병 임용권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경찰서장은 경감 이하의 전복권 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경찰서장은 그 전복권도 경찰청장이 시도청장, 시도청장이 경찰서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법적 근거는 이제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경찰공무원법 7조와 요게 이제 경찰공무원 임용령 4조 내용까지 같이 돌아가 줘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위임한다,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인데 요 문제 푸는 데 딱 필요한 것들만 설명을 드릴게요. 임용권자인데 경찰서장이 행하지만 벌써 틀렸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임용권을 경찰청장이 가지고 있는데 경찰청장이 시도청장에 위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경정의 전직 휴파복, 경정의 전직 휴파, 총경의 전직 휴강 정복, 경정의 전직 휴파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감 이하의 임용권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찌 되었던 여기에 보면은 핵심은 뭐냐면은 국가경찰 사무를 담당했으니까 국가경찰 공무원이에요. 그 다음에 경사병에 대한 정직 처분은 경찰서장이 행하는데 중징계, 경징계이면은 요구권자가 바로 15일 이내에 지체 없이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직 처분이니까 중징계이니까 요구권자가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재청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재청을. 그러면 임용권자가 징계권자가 되는 것이 원래 이제 임용권자가 징계권자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제 경찰서장이 행할 수는 없어요. 이게 여기 정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견책이나 감봉이 들어가면은 이게 맞아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입니다. 자,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만약에 국가경찰 사무인데 경사에게 관련된 위임을 해줬다라면은 위임된 범위만큼은 시도청장이 피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경찰 자치경찰 여기 없잖아요. 자치경찰 사무를 행해도 모두 다 국가공무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위임을 임용권을 지금 하잖아요. 임용령에 보면은 이런 점에서 이제 요 점이 문제가 있고 만약에 위임을 해줬다면 시도청장이 피고가 예외적으로 될 수가 있다. 원칙은 경찰청장입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4번을 보시면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정정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2분의 1 감경 가능하죠. 그 표창이 정에게 수여된 여기까지 가능한데 표창이 아니라 정에 속하는 경찰서에 수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경공법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낼 정도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에 버겁게 공부했던 내용들은 그냥 마스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면은. 자, 14번을 보시면은 승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승진.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갑이 승진 후보자분 이런 부분들도 다 소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 소개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순경이 정직 이상 쭉 나오잖아요. 경장으로 승진 후보 되기 전에 중요한 게 잘렸네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아서 임용권자가 순경갑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정직 이상. 우리는 이런 것까지만 열심히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개월. 순경갑이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과연 이런 게 제외됐다면 그 삭제행위 그 자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느냐 이런 말이 되겠어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익이나 권리에 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게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소개됐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자, 만 7세인, 자, 여러분들 이제 급하게 서둘렀던 분은 이제 만 8세 이하, 8세 이하라는 것만 이렇게 외우고 있다가 7세, 틀렸네. 이렇게 또 급하게 또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게 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만 7세 초등학교 1학년 외동딸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1년간 휴직한 이 경사가 승진소유 체제 근무연수, 요거는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우리가 승진소유 체제 근무연수는 둘 하나에서 1, 2, 3, 4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에서 1, 2, 3, 4 승진소유 체제 근무연수입니다. 요게 여기에는 포함된다. 좋습니다. 자,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요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했을 법해요. 시간 선택제 전환 경찰관, 탄력적으로 이제 근무를 시키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위 계급에서 1년간 근무한 경위병의 근무 기간 1년은 그대로 포함시켜준다. 제외시키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자, 위법 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50만 원의 향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경찰에서 공구맹령, 금품, 향응수수, 공구맹령, 유형, 금양공유 요게 나오면은 반드시 가중치에 의심을 해라고 그랬어요. 가중치. 그런데 여기 지금 향응이 나와 있잖아요. 향응. 요 향응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50만 원의 향응을 받아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감정이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이제 여기 이제 원래 이제 뭡니까? 이 무슨 처분을 받았습니까? 1개월의 징계점 감봉이었죠. 그러면 6일은 6 감봉 견책은 여기다 넣을까요? 강등, 정지, 감봉, 견책 이렇게 나오잖아요. 6개월, 12개월, 6, 2, 12, 6, 3, 18, 6, 3, 18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여기 이러한 사유로 징계를 당하면 플러스 6개월씩을 더해준다라는 것이에요. 플러스 6개월.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부분은 24개월이 되어야 되겠죠. 6개월 플러스. 자, 그 다음에 15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런 것만 계속 나와서 좀 많이 질려했을 것 같아요. 15번을 보시면은 소청심사와 관련하여 아래사항, 이제 소청심사인데 이 부분이 나오면 계속 이렇게 이제 많이 큰 아웃라인을 많이 잡아준 기억 많이 나요.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아요. 자, 받는 다음에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에는 소청을 해요. 자, 요게 불복을 하고 싶다면 행정 소송을 하죠. 뭐 60일 이내 결정을 안 하든가 불복이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반드시 이 절차를 밟아야 된다. 필요적 전치주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큰 아웃라인은 끝나요. 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순경갑이 법령 준수 의무 위반, 국공법 위반이네요. 국공법 위반이니까 징계 사유가 됐네요. 비행위로 인해서 관련 절차로 징계권자로부터 해임은 배제징계에 해당되죠. 배제징계이자 중징계에 해당되죠.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순경갑은 소청심사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이제 제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처분 사유 설명서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소송은 경찰 공무원의 권익보장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딱 틀을 이렇게 잡아놓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갑의 비행의 정도에 비해서 해임의 징계 처분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이르더라도 파면의 징계 처분으로 변경 결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소송은 징계를 당한 여기 지금 갑순경이 억울해서 호소를 하는 곳인데 더 중한 결과가 나온다라면 호소하겠습니까? 고로 여기에서 적용되는 게 바로 불이익한 변경은 절대 하면은 안 된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2번.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 자, 여러분들. 취소 결정하고 취소 명령 결정은 바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취소 명령 결정을 했으니까 요거는 취소 명령을 받은 사람이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조금 그 시간상 차이가 있어요. 취소 결정하고 취소 명령 결정은 완전히 달라요. 취소 결정은 바로 취소해야 되잖아요. 바로 다 적용되잖아요. 근데 취소 명령 결정이니까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해임 징계 처분은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기 전에 당연히 효력이 상실한다고 그러는데 적용되지가 않죠. 명령 결정하고 바로 일치가 안 되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단어를 잘 보셔야 돼. 취소 결정인지 취소 명령 결정인지. 취소한다, 취소를 명한다, 다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일하게 경찰에게서 이 의결 정족수가 딱 하나 있는 거, 앞에 3분의 2, 뒤에 3분의 2, 요게 딱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암기하라고 그랬습니까? 해임 처분을 취소나 변경하고자 할 때 얼마나 중차돼야 합니까? 앞에 3분의 2, 뒤에 3분의 2. 요렇게 암기를 해라는 기억이 나요. 4번을 보시면 갑이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자, 요게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일 이내에 뭐 이런 것은 뭐 다른 사유는 없다고 전제하고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30일이 지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금 체감 난이도가 더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걸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보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 예방과 제지에 대한 이제 경직법이 나오면은 즉시강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즉시강제. 절대 즉시강제가 나오면은 자동으로 이제 강제집행도 이제 같이 따라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막 집에서 고성방가 욕설하고 소리 지르고 요러니까 이제 112 신고를 했어요. 112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이제 그 출동을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인터폰을 눌러서 문 열어달라니까 문을 안 열어줘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유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이제 경찰관이 문 열어서 지금 신고 들어와서 들어갑니다. 수의남용을 내릴 수가 있고, 거기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은 집주인은 그 수의남용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다가 장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갑은 심한 욕설을 할 뿐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소란행위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도에서 나오게 하려고 불을, 그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를 했다, 이 말이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제 이런 사례형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경직법상 경찰관 제재에 관한 부분은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의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자, 여기 보세요.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구나. 그럼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즉시강제가 되는 것이죠. 절대 강제집행은 하명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명의 여유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좋아요.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해서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강제잖아요. 강제는, 자, 여러분들 여기 이쪽으로 칠판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 부분은 칠판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연관된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경찰학에서 자꾸 지금 명령 강제가 나오잖아요. 앞에서도. 이게 지금 설명할 것들이 많아서 이제 구두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 베이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명령에는 이제 하명, 허가, 면제가 있어요. 하명, 허가, 면제가 있어요. 강제는 강제 집행이 이렇게 있어요. 강제 집행.
그 다음에 이렇게 즉시 강제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파생이 되는데 어떻게 파생이 되냐 하면은 하명은 이따 요거 보세요. 다 적용됩니다. 부작위 하명, 자기 하명, 그 다음에 수인 하명, 급부 하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부작위 하명을 해제를 해주면은 허가가 되고요. 이 관련된 문제가 중복에서 몇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게 나올 것들이 많은데 이제 이게 지금 뭐 난이도 조절 이런 부분들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해제를 해주면은 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허가를 할 때 이제 부관을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강제 집행은 대집행, 대신해서 집행해주는, 이거 다 지금 시험 문제 요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성이 있는 것이죠. 대체성, 대체적 자기 의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 부과가 있어요. 이행 강제금 부과.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집행벌에 해당되죠. 돈이니까 다른 말로 금전벌이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강제라는 게 있어요. 직접 강제. 자, 이 직접 강제하고 요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을 이렇게 바꾸치기 해서 이제 좀 그 오답을 주로 많이 내죠.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징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국세 징수법이에요. 기본법이 아니에요. 국세 징수법상 강제 징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들인데 강제 집행하고 즉시 강제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는 하명이 전제가 안 돼요. 하명이라는 것은 의무가 전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1번 같이 긴박한이죠. 그러나 이 강제 집행은 의무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강제 집행은 어쩔 때 나오느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하명이 있잖아요. 하명. 여기 있는 지금 하명이 있잖아요. 하명. 이 하명이 4가지가 있잖아요. 4가지가 있는데 이 하명이 발생하면, 하명이 내려지면은 뭐가 발생해요?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의무가. 그 의무가 발생하면 의무가 발생하는데 의무를 불이행하면은 요때 이제 내리는 게 강제 집행이에요. 자, 의무를 위반할 때 지금 요게 몇 문제가 요걸로 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요거 지금 정리를 한번 잘 해보세요. 이제 이게 이제 안다는 전제에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의무를 위반할 때에 경찰벌, 뭐 행정벌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럴 때에 경찰, 형벌, 이제 요런 말들을 다 이따가 표현 다 할 겁니다. 이제 요런 건 대표적으로 과태료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죠. 대개 경우 이런 형태로 뭐 우리가 이제 통고처분, 과징금, 가산금 이런 것들 되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요 정도까지만 나오면은 지금 이 관련된 문제들이 다 나와요.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그 행정행위 있잖아요. 행정행위. 이 틀을, 이 행정행위를 이제 물론 이제 요거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뭐 이제 이렇게 이견도 있지만 뭐 같다는 전제 하에서 실무상으로 이제 처분이라고도 쓰잖아요. 우리가 강학상으로 행정행위라고 나오는 거. 이제 요게 이제 법률적이냐, 법률에 준하느냐. 법률은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명령이냐, 형성적이냐, 권리나 능력을 설정해 주는 거잖아요. 요게 형성적인 게 바로 특허로 나오느냐, 인가, 특허 인가. 대리. 지금 요번에 전부 다 이 특허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잖아요. 준 법률적 확인 공증 통지 서리,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명령이 바로 하명, 허가, 면제 저기 앞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요 지금 기본 틀만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지금 요 뒤에 나오는 문제들은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이스예요, 베이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딱 들으시면서 A4지에다 딱 요 부분을 먼저 적어 놓고 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들이, 여기 요거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명령과 강제의 공통점은
권력적이잖아요. 권력적이죠? 그러는데 이 명령은 권력적 법률행위, 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칠판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써주는 거에 다 들어가요. 지금 이 내용이. 그러니까 양 막 늘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기본 베이스거든요. 이 베이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보시면은 그 행정행위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올려놓은 게 있는데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 한 장면만 보면 요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법이 뭐 별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이게 나왔다고 그래서 막 행정법 양을 어마무시하게 늘려야 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근거를 제가 다 지금 대드릴게요. 그리고 벌써 작년부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지금 요 정리한 내용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익히 다 배우고 있는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받아들이는 게 1차원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가 되고 단순 암기를 했을 때 직관적으로 탁 보면은 답이 나오는 이러한 구조로 우리는 지금까지 훈련을 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로 되게 어렵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요거를 2단계, 3단계 응용력만 연습하면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을 막 양을 늘리고 그러한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면서 지금 아마 느끼시면 아무리 제가 말을 많이 해봐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요 정리된 내용을 그래서 여기 뭐가 틀렸습니까? 보시다시피 여기는 보시면은 즉시강제에 해당되니까 권력적 사실행위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권력적이 나와도 나중에 권력적 법률행위로 바뀔 수도 있어요. 법률행위가 되면 명령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저기 칠판에 정리해 놓은 요게 지금 형벌이 되는 거예요. 형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할 수 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만나지 않고 소란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저 가배행위 제지하는 것은 권한이자 의무로 볼 수가 있죠. 경찰은 법 집행을 정당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경찰관의 제지조치의 위법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 여러분들 현재는 말입니다. 20세기 이후에 이 범죄 사회학자들은 예방을 중시 여겼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머리에 들어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륙법계에서 1945년 이후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서 영미법계로 갔을 때 여기는 진압의 포커스라면 여기는 예방의 포커스잖아요. 예방. 그럼 예방은 사전적이잖아요. 여기는 사후적이잖아요. 이러한 것들까지 머릿속에 다 장착을 해 놓으시면은 이거 어떤 내용이든지 가서 상상을 다 갖다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 판단해야 하고 제지조치 당시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사후적으로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틀에도 안 맞잖아요. 사후적으로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사후와 사전이 있다면 사전이 먼저, 어쩔 수 없다면 사후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딱 단정 표현 틀렸습니다. 경찰관의 조치는 생명, 신체 유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자, 보세요. 즉시 강제가 아니라 직접 강제. 직접 강제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조금 전에 강제 집행이었잖아요. 그럼 경찰관 묻는 게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물었는데 즉시 강제 일반법이 경직법이잖아요. 그리고 강제 집행과는 안 맞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틀리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이 문제도 저기 칠판에 정리해 놓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대단한 무슨 행정법이 막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칠판에 있는 게 저기 다 접목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요거를 위해서 무슨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건 경찰에게서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지금 경찰 행정법이 35% 내월에 들어와서 이게 새롭게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배워요, 배워. 요 정도는 기본이에요, 기본.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선동에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이런 걸 배워서 이걸 지금 칠판에 있는 거를 지금 가르치다면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 이명박 정부 이전에 필수 과목일 때 20문제일 때도 요거보다 더 깊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와서 암기성 위주로 간단히 가다가 이제 다시 40문제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 전보다는 약하게 지금 시험이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상황을 잘 알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서 좀 원리 위주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그런 공부법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행정청이 정하는 구제의 사실은, 뭐 행정청이란 말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우리 경찰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관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자, 여러분들 마르고 닳도록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행정기본법. 지금 우리가 안 배운 게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행정기본법의 이 정의가 뭐예요? 처분이잖아요. 그럼 이 처분을 지금 조금 전에 칠판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내내서 행정행위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확인, 공정, 통지, 수리,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아닌 걸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제가 그렇잖아요. 그럼 도로 점용허가니까 요거는 점용허가를 내줬으니까 특허잖아요. 점용허가를 내줬으니까 형성적 행정행위잖아요. 지금 칠판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정리해드리는 것을 딱 A4지로 하나 정리를 해놓고 그걸 보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게 걸리나 안 걸리나 한번 봐보세요.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거부. 자, 여기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 이런 걸 처분이라고 그래요, 처분. 처분 벌 나왔잖아요. 그럼 처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논점이었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여기는 지금 판례 소개를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교통경찰관의 수신호와 교통신호에 의한 신호, 요거가 일종의 하명이잖아요. 그 하명을 내리면은 교통신호를 지키세요. 이 빨간불일 때 가세요. 자기 하명이잖아요. 빨간불일 때 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 주체에 따라서 부작위 하명이 될 수 있잖아요. 어찌됐든 하명이잖아요. 하명은 자기 부작위 수인 급부가 있잖아요. 다 들어가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처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계획 수립은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확인, 공정, 통지, 수립. 자, 여기로 다시 한번 와보실래요? 지금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요? 요 얘기예요, 요 얘기.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확인, 공정, 통지, 수립. 이게 행정행위란 말이죠. 여기에 지금 저기에 계획 수립 계획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처분이. 이렇게 쉽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조사입니다. 제가 이 따로 끄집어내서 이제 여러분들 무료 특강도 보라고,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행정조사를 무료로 보라고 탐지 특강에도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도 가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무료로 보게끔 해드렸으니까 이게 느낌에 나올 것 같더라고요. 행정조사 기본법, 행정조사.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이 있어요. 공법상의 계약은 행정기본법에가 있고,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구제법이 딱 있잖아요. 구제법이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국가배상법. 이게 구제법이거든요. 이 네 가지 법조문만 잘 터득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지금 그 정보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행정조사 기본법상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조직법상의 권한 범위 밖에서, 이때 조직법상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 그거 외웠잖아요. 1국 2범 3경 4공 5교 6에 우리가 조직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자법 3조, 경직법 2조에도 그 직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잖아요. 직무 범위 규정대가 아니면 국가에 귀속되지가 않아요. 개인이 책임져야 돼요. 개인이. 그 다음에 이 행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보시면은 행정조사는 주조사가 아니에요. 준비 보조적 행위예요. 보조적 작용.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하거나 뭐 즉시강제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준비 보조적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말이 됐네요. 이 조직적 범위 밖에서도 가능하다. 만약에 밖에서 가능하면 개인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국가에 귀속되지가 않습니다. 국가가 책임 안 져요. 다 배운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응용력이 우리가 이제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일지라도 적법성,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 목적 등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된다. 경우일 보세요. 자발적 협조로 이루어지는 경우일지라도 자발적 협조로 이루어지면 뭐 굳이 이룰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작용한 행정작용의 일환으로서 수사. 자 보세요. 경찰 수사는 형사법이죠. 형사법. 형사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돼. 이제 문제점은 우리가 국자법에 보면은 형사법에 따른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이지만 우리가 아까 2번 문제인가요? 이런 것들은 뭐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은 자치경찰 사무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행정경찰에서 행하는 그러한 수사들은 형벌이 되는 거예요. 형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형사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형벌과 형사벌을 유일하게 병과를 할 수 없습니다. 병과가 안 된다고요. 이제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강학상 허가를 말했잖아요. 허가는 저 칠판에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허가는 뭐가 뭘로 바뀌는 겁니까? 부작위 하명을 해제해 주면 허가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 정도만 기준을 잡아버리면은 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법령상의 제한들도 모두 해제된다. 자, 여러분들 허가를 해주는 것은 유명한 말이 있죠. 적법 요건이지 뭐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유효 요건은 아니다. 요거 하나 먼저 딱 머리에 생각해 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허가를 해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제되는 거예요. 딱 그 관련된 것만 허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허가는 법령이 부과한, 보세요. 다 틀렸잖아요. 부작위 하명을, 부작위 의무를 부작위 하명으로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요거를 해제해 줄 때 허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수인 플러스 급부 여기까지를 해제해 주면 면제가 되잖아요. 자, 칠판에 있는 거 다 지금 접목되죠? 자, 그 다음에 강학성 허가와 특허 완전히 아버지가 다르잖아요. 허가의 아버지는 명령적 행정형이 있죠. 저 칠판에 보세요.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칠판 하나에 다 접목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특허의 아버지는 뭐예요? 특허인가 대리 형성적 행정행위잖아요. 벌써 아버지가 다르잖아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뭐 허가는 예외적으로 원칙은 신청이 있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신청 없어도 되잖아요. 뭐 도로 사용을 금지했어요. 공용도로를. 그런데 어느 날 도로 사용해도 됩니다. 신청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특허는 신청을 하지 않는데 특허를 내줄 수 있나요? 그렇죠? 틀리죠.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사법성의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이게 이제 무허가 뭐 노래방을 한다든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행위하는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자체는 유효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요것과 요것을 같이 생각을 한번 해줘 보세요. 적법 요건이자 만약 허가를 받으면 단란주점 할 때 허가 받으면 적법하게 이제 단란주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허가 받지 않고 하면은 무허가 단란주점이 되지만은 술 팔고 돈 받고 하는 이런 것은 정상적인 뭐 적법한 단란주점 영업행위나 마찬가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유효하다 이 뜻입니다. 자, 20번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경직법. 이게 계속 나오는 게 같이 나오고 나오는 게 같이 나오고 이거 좀 화가 나요. 이게 화가 난다고요.
이게 지금 경찰학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복된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낼 게 너무 많은데, 그리고 지금 공부를 다양하게 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8, 90점을 맞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못 맞게 해야 되는데 모두 싸그리 다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이런 시험은 문제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내용 자체를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난이도와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난이도와 비율을. 이런 점에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러면 경직법상이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들여다보면은 전자충격기 사용하면은 전자충격기는 경직법에 근거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 안 배우는 게 있었는지. 위해성 장비, 대통령 위해성 장비에 관한 규정이 있었잖아요. 이게 법적 근거였잖아요. 그러면은 경직법에 들어가죠. 경직법에.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죄. 보세요. 또 칠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도로교통법 44조에 명시가 되어 있죠.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부작위 한 명 내렸죠. 그런데 뭐 했어요? 위반을 했죠. 그럼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라고 위반을 했으니까 뭘 줍니까? 경찰 벌을 주잖아요. 뒤 칠판에 지금 적어놓은 걸 다 보세요. 지금 이게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다 접목된단 말이죠. 제가 지금 구두로 말해 드리려다가 이제 칠판에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시간이 없어 구두로 말씀을 드리려다가. 자, 그 다음에 불법 집회로 인한 공공시 안전에 대한 이해를 억제하기 위해서 체류탄을 사용하는 거 다 경찰 장비잖아요. 요거 경직법이잖아요. 체류탄 사용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억류나 피난하는 거, 요거 억류 피난은 우리 경직법 몇 조에 규정되어 있나요? 경직법 5조에 규정되어 있죠? 경고, 억류, 피난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국세 체납. 이게 뭐예요? 강제징수잖아요. 그 강제징수 저기 칠판에 아버지가 누구로 돼 있어요? 강제집행이잖아요. 지금 다 들어가죠? 무허가 건물의 철거 명령을 받고도, 자, 무허가 건물 철거 명령을 받았으니까 자기 한 명을 내렸죠. 철거 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하는 사람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거. 불이행했으니까 뭐를 해요? 강제 집행을 해야 되겠죠. 강제 집행을 해도 되고, 이제 강제 집행 중에 다른 사람이 철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집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칠판에 있는 거 다 또 접목되잖아요. 너무 심하다는 것이죠. 국가고시치고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이게 무슨, 지금 이런 거 다 배운단 말이에요. 기본으로 배우는 게 기본으로. 더 배우는 게 아니고요. 네. 이런 점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기본으로 배우는 것인데 지금 뭐 다 지금 뭐 요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인강으로도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요게 아니더라도 제가 거듭 얘기하잖아요.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양 늘리지 마시라고요. 지금 그대로만 요 정도 해도 경찰행정법 다 커버가 됩니다. 자, 이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